안녕하세요. 자, 먼저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 강의 계획서대로 할 건데 모의고사만 잠깐 변동을 할 거예요. 모의고사가 이게 하프 모의고사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20회 강의죠? 10번을 봐야 돼. 무조건 10번 봐야 돼. 왜냐면 온리 모의고사만 보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10번 보는 걸로 사이사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1회 모의고사가 내일 있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요것만 좀 조정할게요. 요거를 내일 모레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이 1회, 그다음에 그 다음날 2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볼 거를 내일 모레로 미룬다 이거예요. 모의고사를. 내일은 모의고사 없는 날은 가인 테스트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판례 써보는 걸로 간단하게 이렇게 써볼 수 있게끔 내일은 가인 테스트를 볼게요. 그 대신. 그리고 1회 모의고사를 수요일 날 하고 보고 2회 모의고사는 목요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일정대로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아마 온리 모의고사만 보시는 분은 아마 실장이 문자로 갈 거예요. 문자로. 시험 시간은 뒤에 우리 계획서 있는 대로 8시 40분부터 9시 반까지 50분 보는 걸로 하고 10분 쉬었다가 9시 40분부터 수업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50분에 못 쓰겠다. 그러면 60분 쓰시고 바로 수업은 바로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 대신 제 순대로 웬만하면 50분 안에 쓰려고 노력하시라고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시험은 좀 모의고사는 좀 타이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교재는 이제 강의한 교재로다가 이제 주로 할 거고 그다음에 부교재로다가 판례집하고 요건사실로를 들었죠. 그래서 판례집은 이제 판례만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돼 있으신 분은 막판에 그것만 정리하셔도 사실 뭐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험이 뭐 논술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판례 사실관계로다가 결론과 논고 물어보는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판례만 사실 충실하게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고 이론은 그에 비견돼서 그냥 이해할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시험장에서 딸리는 게 없다고요. 판례 사실관계를 알고 결론 알고 논고를 알면 되는 시험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공부가 돼 있으신 분은 막판 그거 정리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요건사실로는 기본 교재하고 이제 편제를 좀 달리하죠. 편제를 달리하는데 기본 교재를 보시고 나서 요약정리시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양이 적으니까. 그리고 들어갈 판례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돼서 보도록 할 거고 가방이 좀 무겁더라도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될 수 있는 대로 한 곳에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건사실론이 괜찮다 그러면 요건사실론으로 정리하시는 거고 물론 수업은 강의한 교재로 나가는데 그리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강의한 하나만 가져가도 돼요.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다 정리할 것인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강의한 쪽에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는 그래도 봐야지 마음이 편하다고요. 공부가 많이 편차가 있죠. 공부가 돼 있는 분도 있고 안 돼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강의한 교재로다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주교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교재가 막판 시험장까지 내가 가져갈 책을 뭘로 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한 교재고 나머지는 방론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한 교재를 정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주변 교재들인 거죠. 그래서 강의한 교재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 계속 반복시킬 거예요. 마지막 순환까지 강의한 교재로다가.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요건 사실에 있는 연선 사례 문제들도 있고 또 모범 판결도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있어서 보조 교재도 삼았고 판례집은 복습 차원으로 이렇게 자꾸 보게끔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게 세 가지를 끌고 갈 거고 그래도 기본 교재는 강의안이다. 그래서 강의안 하나만 봐도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추가 판례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판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나갈 거니까 최근에도 우리 판례집하고 기본 교재에 반영된 것은 2016년도 6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도 근데 판례가 꽤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별 표시로다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그 관련 파트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같이. 자, 진도는 우리 강의 진도 펴듯이 채권 총론부터 하는 거예요. 채권 총론이 제일 중요하고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채권 총론, 강론, 그다음에 물권법 이런 소리. 사실 물권법까지만 나가면은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는 일단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기초 부분에 대해서 민법 총칙이죠. 민법 총칙은 이제 채권 총론, 채권 강론, 물권법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이죠. 근데 각각이 또 강론에도 파트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시험에서는 그 민법 총칙 순수한 민법 총칙에 관한 문제는 잘 나오질 않아요. 각각 채권 총론, 강론, 물권법 관련돼서 시험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강의 계획에서는 친상까지 잡혀 있는데 친상이 시험에 나온 적이 물론 있긴 있는데 한참 됐어요. 그럼 앞으로 나올 가능성 있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을 정해야죠.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브리타로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최소한도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실제 마지막 시험장 갈 때도 최소한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거 10년 정도 안 나오고 있는데 안 나왔다는 건 앞으로 내년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하는 것은 기득권은 빼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하고 가되 필요 최소한도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 총칙도 채권 총론, 강론, 물권법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연관시켜서 내가 답안지에 쓸 수 있는 어떤 뭐가 있겠냐 라는 차원에서 자꾸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양을 줄여 가시는 게 내가 볼 때는 빨리 합격하는 길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채권 총론, 강론, 물권법에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 거기다가 올인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최소한도로 정 바쁘면 안 보고 간다라는 거야. 안 보고 정 바쁘면 나중에 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복습 안 되겠다. 채권 총론, 강론, 물권법만 보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럼 마지막 순환에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 순환까지는 내가 보고 다음 순환부터는 가볍게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전혀 안 보고 가면 불안하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 시험장 가서 괜히 그냥 위축된다고. 자, 그리고 오늘 볼 진도와 관련해서는 오늘 채권자 대의 전까지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딱 두 가지만 공부하고 가시면 돼. 동시항변권에 관한 개념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시험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 파트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예정과 관련된 문제 거기 두 파트예요. 동시항변권은 물론 채권 일반 민법 교재에서 채권 강론에서 주로 다뤄요. 채권 강론 536조가 채권 강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루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채권 총론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채권 총론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즉 지체와 관련해서 채무 불이행의 한 유형이죠. 이행지체, 이행물릉, 이행거절. 그 중에서 이행지체와 관련돼서 동시항변권이 이행지체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채권 총론에서 다룬다라는 거예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지연 손해배상이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는 해제하고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는데 해제는 우리 교재에서는 강론에서 주로 다뤄요. 여기 앞부분 채권 총론에서는 손해배상 쪽에 주로 포인트를 맞춘 거고 수험생은 둘 다 정리를 하셔야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그럼 채무 불이행이 뭐뭐 있냐도 생각해 보셔야 하고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이에요. 그 세 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이행지체와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이 동시항변권이죠. 동시항변권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이행지체에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동시항변권을 깨트려야지 이행지체에 빠진다. 그러면 동시항변권들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시항변권이
예, 나름 중요해요. 해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해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해제가 우리 중요한 테마죠, 시험에 있어서. 그래서 동시험평가를 앞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손해배상에 포인트를 맞췄지만 해제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해제하면 또는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지체에 빠뜨려서 또는 이행불능, 이행거절에 따라서. 그러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뭐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해제하면서 하는 손해배상,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이죠. 이때 손해배상할 때 위약금 약정이 있나 없나, 즉 손해배상 예정이 있나 없나, 이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다르죠. 바탕이 다르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손해배상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 예정을 공부하는 것이고, 나중에 위약금 약정은 매매 공부할 때 565조 공부할 때 한 번 더 본다라는 거예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 지연손해금 약정. 이게 다 위약금 약정이에요. 지연손해금 약정.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 예정 추정.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손해배상 예정 추정할 때 일방 손해배상 예정이 유효한지, 또 그 일방 손해배상 예정이 유효하면 타방한테도 그것이 적용되는지, 타방이 유방에서 채무 불이행했을 도 적용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것만 오늘 정리해 가시고 나름대로 답안지 쓸 분량은 자기가 정리하고 계시면 오늘 공부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밭에서 동시항변권하고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 약정과의 관계 좀 더 확장해서 공부가 돼 있으신 분이라면 565조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 추정되는 것과 위약금 약정을 했을 때의 관계, 이런 것들이 시험에 중요하죠. 자, 나머지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형식상 마음 편하라고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자, 535페이지부터 가요. 우리 채권 총론. 자, 이 앞부분에서도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자, 그 실익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손해배상만 하고 관계되는 것이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래서 해지할 수는 없다.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된 급부하고 부수적 의무가 그 차이가 뭐냐? 구체적으로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 일대, 매매 임대차 일대 얘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매매일 때는 매도인의 목적물 이전 의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목적물 이전 의무,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 의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 그러면 매도인의 목적물 이전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 의무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목적물 인도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 의무와 동시관계가 있지만 보통 부동산 임야 같은 거는 목적물을 인도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 의무가 동시관계인 거죠. 매수인의 의무도 잔대금, 매매 대금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568조에서 구체적으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분이 돼 있을 때 중도금 지급 의무는 선이행 의무고 아무 말 없으면, 물론 당사자 약정에 따라 동시행관계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으면 중도금은,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거. 아무 말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 잔대금은 매도인의 그 의무와 동시행관계. 이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인데 위약금 약정을 해놓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도 추정되고 손해배상 예정으로도 추정되고 위약금 약정을 안 해놓으면 계약금은 단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 잔금은 동시행관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동시행관계가 있게 되면은 이행지체에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왜? 동시항변권은 존재하는 자체로서 이행지체 저지효과이기 때문에 행사 안 해도 행사하면 상환형 판결. 이렇게 딱딱 묶어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임대차와 관련해서도 임대차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동시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죠.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의무가 아니고 차임 지급 의무.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 임대차가 종료할 때도 동시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죠. 임대인의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은 목적물, 임차 목적물 인도 의무.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보호 의무는 2차 시험하고는 관련 없어요. 1차 시험하고도 관련 없고 2차 시험하고도 관련 없어요. 자, 보호 의무를 뭐 이제 그 일반 교재에서 다루는 이유는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뭐 접근할 수 없겠는가라는 어떤 논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은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로다가 규율 한다라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쪽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가셔도 모방할 것으로 보여져요. 538페이지로 가시면 채권의 목적에서 특정물 채권 이렇게 쭉 이제 그다음에 종류 채권, 뭐 금전 채권, 이자 채권 보는데 2차 시험하고 나올 가능성 있는 부분은 뭐 한두 개 정도 그것도 미약해요. 자, 특정물 채권은 효과와 관련해서 한번 그냥 조문 1차 때 공부하셨는데 그냥 확인만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 특정물과 관련된 조문이 374조라든가 462조, 427조이랑 한번 그냥 확인하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이 엮어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냥 확인만 해두면 그것으로 되는 거고. 자, 과실의 기속과 관련해서만 좀 봐두세요. 102조이랑 587조와 관련해서. 587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539페이지 종류채권. 자, 종류채권이 특정의 방법이 있죠. 종류채권이 특정되면 특정물 채권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특정물 채권. 특정물 채권 되면 위험부담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위험부담도 537조로서 강론에서 이제 배울 건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약해요. 약하지만 답안지에 쓸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위험부담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좀 이따가. 물론 강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볼 거지만. 자, 특정의 방법은 뭐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약정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고 판례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약정에 따르는데 다만 그 일방 또는 제3대 지정권을 줬는데 특히 채무자한테 지정권을 줬는데 채무자가 지정권을 이행 안 했을 때 선택제권이 선택권 이전 법리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지. 채무자한테 지정권을 줬는데 지정권 행사 안 해.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 빨리 지정권 행사하라고 최고하는 거지. 선택채권을 이전해 가는 법리에. 그래도 이행 안 해. 상당 기간 지나도록. 그러면 상대방한테 지정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지. 이 지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뒤에 이제 있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아니면 어떤 청구권,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된 문제예요. 소멸시효 기산점. 뭐 채권이 생겨야지. 채권은 뭐예요?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데부터 진행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지정권 있는 자가 특정을 해야지 목적물에 대한 어떤 청구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정권을 행사한 자가 행사 안 했을 때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시점, 그 시점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문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답안지 쓸 기회도 생길 수도 있어요. 이 특정과 관련해서. 선택채권 이전에 관한 법리다라는 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540페이지 특정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종류물 채권이 특정되면 지정권을 행사해서 특정되면 특정물 채권을 바뀐다. 특정물 채권이 되면 앞에서 본 특정물에 관한 조문들이 적용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위험부담만 잠깐 말씀드리면 뭐 특정물 채권 그 자체에서 위험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종류 채권도 특정되면 특정물 채권이 되니까 위험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잠깐 설명드리면 갑이 을에 대해서 건물을 하나 팔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특정물 채권인 거죠. 아니면 종류물 채권이 또 특정될 수도 있는 거지. 예. 자, 건물을 매도하면은 자, 이 채무자 채권자를 특정하셔야 돼. 위험부담 문제에서는 건물 목적물 자체라면 채무자는 매도인인 거예요. 그죠? 산 사람은 채권자고 판 사람은 채무자로서 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가 매도인인 거예요. 근데 매매대금 측면에서는 어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자로서 역할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면 같은 동전의 이면과 같은 거죠. 하지만 위험부담은 채무자는 목적물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채무자다라는 걸 자기가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그래서 우리 법제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문을 잠깐 가보면 537조를 한번 가봐요. 조문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빨라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묻는 관련돼서 답안지에 쓰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위험부담 문제를 다루고 싶다. 그럼 다른 사람은 적시 안 해도 나는 적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험부담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면. 자, 537조부터 보면 잠깐 보면 자, 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와 관련된 거고 538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위험부담이 떠넘겨져 가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을 일단 먼저 잠깐 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자, 책임 없는 사유니까 위험부담 문제인 거죠. 어느 일방의 책임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생각을 해보면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시되는 경우죠. 소실되는 경우지. 건물이 매도이든 매수이든 책임 없이 화재로 소실되는 거예요.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소실되는 거예요.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소실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물건의 위험부담, 대가 위험부담 이런 말을 써요. 물건의 위험부담은 즉 그 물건을 잃어버림에 따른 손해를 보는 자는 을이다라는 거예요. 을은 왜? 그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또 채무자한테 매도인한테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건의 위험부담은 채권자, 매수인 이게 정하시는 거고 자 그럼 대가 위험부담 대가는 뭐예요? 매매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매매대금의 위험부담은 채무자가 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말뜻을 자기가 나름대로 소화시켜야 돼. 매매대금의 위험부담은 채무자가 진다는 소리는 그 매매대금 청구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또 이미 받았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대상이다라는 거 이미 받았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아직 안 받았다면 청구하지 못하고 매도인은 또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된다. 이게 대가 위험부담은 채무자가 진다. 결론 물건은 채권자, 매수인, 대가는 채무자, 매도인. 그럼 결국 최종적인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왜? 매도인은 그 물건도 잃어버렸고 대금도 청구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은 그 물건을 청구하지 못하는 잃어버렸지만 다른 사람한테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동일한 사람한테 또 다른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따라서 최종적인 위험부담은 채무자가 진다. 매도인이 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법제가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538조는 뭐예요? 지금 특정 물과 관련해서 이 효과를 잠깐 보고 있는 거예요. 위험부담과 연결돼서.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자, 책임 있는 사유. 귀책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위험부담은 채권자한테 넘어간다. 화재가 채권자가 불을 내서 고유과실로 불을 내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채권자한테 대가 위험부담이 채권자한테 떠넘겨져 가기 때문에 그 말 뜻은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미 받았다면 돌려주지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의 해석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요. 그래야지 이해하는데 빠르다고. 자, 그래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채권자가 위험부담이 채무자 위험부담이 채권자에서 떠넘겨지는 경우가 채권자 수령 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수령 지체 중이니까 미약 하나마 채권자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시 이 경우에도 위험부담이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떠넘겨져 간다. 그 말뜻은 채무자는 즉 매도인은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미 받았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위험부담 당사자 쌍방이 규책사실의 목적물이 소실됐다. 위험부담을 쓸 기회가 생긴다면 이 조문을 언급하고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채권자 지체와 관련해서 뒤에 또 하나 또 판례 하나가 있어요. 영구적 불수령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쟁점 하나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구적 불수령 의사표시로서 논의되는 것은 요 538조 1항 후문과 관련된 얘기예요. 채권자 지체, 즉 채권자 수령 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규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되는 것과 관련된 영구적 불수령 의사표시와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죠. 네,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금전 채권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하나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관련 판례인데 그 관련 판례를 보기 전에 자 2번에 보면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 있죠? 397조다라는 거예요. 397조를 한번 조문을 확인해 두시고 뭐 특징 같은 것들이 있죠? 특징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으로서 397조. 뭐 이행 불능이라는 것이 없고 이행 지체만 있다. 금전 채무 그렇죠? 이행 불능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요건에 관한 특징을 잠깐 보면 채권자는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다 조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때 효과와 관한 특징에서 자,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 손해금인 거죠. 지연 손해금. 네. 이 지연 손해금이 이행기와 관련되는 건데 이행기를 넘어서면 지연 손해금이다라는 거죠. 이행기, 변제기 다 같은 말이죠. 이행기. 근데 이행기는 이행기 이후에 그 지연 손해금은 법정 이자로서 최소한도로 민사는 5%, 상사는 6%. 이렇죠? 근데 요 이자를 약정할 수 있어요. 이자하고 지연 이자는 다르죠. 지연 이자, 이자는 다른 거예요. 지연 이자는 지연 손해금이야. 근데 이자를 약정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할 수도 있고 약정 안 할 수도 있죠. 약정했다면 약정한 날로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약정 안 했다면 지연손해금밖에 청구 못해요. 자, 지연손해금이 이행기인데 이행기 이유로서 지연손해금인데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기한에 정하면 채무죠. 그러면 이자를 빌려준 날부터 이자 약정을 했으면 기한도 정하지 않았어. 기한을 정했다면 그때서부터 법정이자고 또 법정이자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부원 송달 다음 날로부터는 연 15%고 최근 연 15% 바뀌었죠. 2019 그 관련된 판례도 하나 있어. 우리 그 판례집 그 첫 페이지에 있는데 2015년 10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올해하고 내년 올해 시험 정도까지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 2015년 10월 1일부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사 신청 서류로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관련 판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최소한대로 올해 정도는 그래도 그 판례를 보고 가시는 게 좋겠어. 좀 이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지연이자가 이제 기한을 정했다면 기한 정한 때로부터는 지연손해이고 그렇다고 해도 소송을 제기하면 이행기부터 소장, 부본, 송달이 다를 수 있죠. 소장, 부본, 송달.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법정이자로서 지연손해금, 개인끼리라면 5%겠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5%. 근데 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즉 상대방이 소적법상 상대방이 항변을 해서 항변이 이유 있음이 밝혀지면 당사자가 소장본 송달을 다하는 연 15%다라고 청구 취지를 작성했어도 주문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부터 연 15% 이렇게 판결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끔 법원 행시 같은 데서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주문은 어떻게 될 거냐 관련해서. 그래서 당사자가 이제 이렇게 청구하겠지. 이행기 이후부터는 연 5%. 소장본 송달하는 날부터 연 15% 이렇게 청구했는데 법원이 봤을 때 상대방이 이유가 있어. 그럼 어떻게? 판결 선고를 하겠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5%다라는 거야. 그러면 판결 선고일 전까지는 소장본 송달 요거는 그냥 연 5%인 거예요. 연 5%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여기까지. 당사자가 여기서부터 연 15% 이렇게 청구했어도. 그쵸? 이런 것들을 아셔야죠. 이제 민사신청서류와 관련해서도. 자, 근데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어때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상대방이 내용지명을 먼저 보내서 최고할 수도 있죠. 자, 최고를 한다면 최고한 때로부터 소장부원 송달일 다음 날까지는 연 5%. 근데 최고가 최고가 기한에 정함없는 채무로서 이행 청구 지체에 빠뜨리는 시점이 돼. 하지만 소장부 송달일 다음부터는 연 15% 이렇게 청구하겠죠. 근데 역시 또 법원이 상대방이 항변을 해서 이유가 이유수이 밝혀졌어. 받아들여졌어. 그러면 판결 선고일 다음부터 연 15%. 그러면 최고한 때로부터 내용증명 보낼 때로부터는 선고일까지는 연 5%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기각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 당사자는 소장 부분 송달 다음부터 연 15%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때부터 인용을 해주니까 어떻게? 이 부분이 어떻게? 연 10%가 기각당할 수가 있지. 일부 기각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실무에서도 그런 게 많이 쓰여요. 당사자가 청구하고 관련해서 법원이 일부는 인용, 일부는 기각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행기 이후에는 지연이자인데 당사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때 약정을 할 수가 있지. 그럼 이때부터 청구하는 거죠. 근데 이때서부터 이행기 전까지는 이자로서 청구하는 거고 이행기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로서 둘 다 약정을 할 수도 있지만 지연이자는 아예 약정을 안 할 수도 있어. 이자만 약정할 수 있어. 근데 이자가 약정이 만약에 개인끼리 6%를 정했다. 그러면 이행기 이후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이 6%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지연이자도 6%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개인끼리 이자를 연 4%를 정했다. 그러면 연 4%가 이행기 전까지는 이자로서 4%. 지연이자는 4%냐라는 거야. 이자가 없을 때 어때? 최소한으로 지연이자는 5%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4% 약정했어도 여기는 법정이자는 5%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기억해 두시는 거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당사자가 여기는 이행기까지는 5%라고 정했는데, 아니 뭐 6%라고 정했는데 지연이자는 별도로 4%를 정했다. 당사자 약정이 있다. 5%보다 낮잖아. 근데 이거는 지연이자 자체의 이율 약정을 한 거다라는. 이건 괜찮냐? 괜찮다라는 거야. 요런 판례들을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면 이자나 지연이자는 이게 또 달라요. 이자의 소멸시효는 3년이야. 무조건 3년. 이자는. 원금 채권이 5년이든 10년이든 이자는 3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연이자는 원본 채권 성질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원본이 10년짜리 채권이면 지연이자도 10년이고 원본이 상행이로서 5년짜리 채권이면 지연이자도 5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실익있죠. 자, 요 지식을 바탕으로 541페이지 관련 판례 있죠. 요걸 물어볼 수 있어요. 신청서류로 물어볼 수도 있고 민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자, 해제와 관련해서 해제하면은 548조와 관련해서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서 자, 계약금, 중도금 받은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목적물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인도해 준 경우 예를 든다면 해제하면은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이면 목적물 인도받은 매수인은 목적물을 돌려주면서 원상회복시켜주면서 그동안에 사용수익한 거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201조가 적용 안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계약금, 중도금 받은 자도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면서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주면서 중요한 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일종의 과실이죠. 법정과실. 20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받은 날로부터 이자, 중도금 받은 날로부터 이자, 중도금 계약금 돌려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때 이자가 법정이자다라는 거예요. 법정이자인데 받은 날로부터 이자죠. 근데 그 법정이자가 당사자가 약정할 수도 있지. 보통 법정이자는 5%인데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잖아. 4%, 6% 이렇게 약정할 수 있잖아. 그 법정이자 자체를. 계약금, 중도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상회복 해주는데 아무런 약정 없으면 법정이자인데 당사자가 우리는 이렇게 하자. 5%로 정해서 주기로 하자. 6% 정해 주기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때 이런 법리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 때서부터 6%로 하자. 그러면 지연이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6%다라는 거예요. 지연이자, 그러면 원상회복과 지연이자가 나올 수 있나? 법정이자라며. 지연이자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동시한계, 우리 판례는 뭐라면 동시한계가 있든 없든 법정이자라 그래. 근데 동시한계가 있든 없든 우리 판례는, 근데 그 법정이자가 이렇게 지연손해액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왜? 부당이득 반환 법리잖아.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법리.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가장 대표적인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예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청구하면 이행 청구하면 그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동시항변권이 있는 원상회복 의무라면 어떻게 동시항변을 깨트려야죠. 동시항변권이 없는 원상회복을 하면 깨트릴 필요 없지. 그냥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청구하면 지체에 빠지는 거지. 그러면 동시항변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동시항변권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매매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받고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경우죠. 그럼 원상회복도 목적물 인도받고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고 법정이자. 원상회복과 동시항변권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트려야지. 상대방의 동시항변을 청구하면서 소장 부분 송달을 날리면서 아니면 내용 증명 보내면서 깨트리면서 지체에 빠뜨리는 거죠. 지체에 빠뜨리면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또 동시항변이 없는 경우 있지. 없는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 받고 목적물은 아직 안 넘겨준 상황. 그럼 원상회복과나 동시항변권이 있나? 매수인이 뭐 돌려줄 게 없잖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은 청구하면은 그 청구한 그것이 소장부원 송달이든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든 청구하면 청구한 다음 날부터는 지체에 빠져서 지연손해금이다. 그럼 이런 법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요때 6% 약정을 했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6%. 근데 이쪽에 4% 약정했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여기는 5%. 상사람은 6%지만 민사람은 5%. 근데 별도 이렇게 이자 약정을 했다면 설사 이게 별도 이자 약정, 지연손해의 별도 이자 약정이 만약에 4%라도 괜찮다라는 법리가 여기서 적용된다. 그래서 관련 판례가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매매계약 해제되는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이자,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리가 여기 적용될 수 있다라는 판례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542페이지 가보시면 자, 동글뱅이 3번 관련 판례 있죠?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부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손해배상 예정과 관련해서 398페이지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죠. 부당이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감액할 때 비율로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산된 손해배상 예정액 금액이죠. 금액을 감액한다. 이렇게 이해되시고 관련 문제로서는 지연손해금의 그 이행기와 관련해서 기한의 지연손해금 자체에 또 다른 지연손해금이지. 그러니까 지연손해금 그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것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 지시책임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543페이지 이자 채권도 앞부분과 관련해서 그 정도 연결돼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자 채권에서 뭐 기본적 이자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 본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이자는 3년 소멸시효다. 163조 적용을 받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지연이자는 원본 채권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 이자지연법에 대한 변천 2차 시험과 관련성은 거의 없어요. 뭐 그냥 상식적으로 543페이지 보면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의 규제 대부업 등록된 거는 현재 27.9%예요. 현재.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으면 이제 미등록 대부업도 이자제한법 이율에 적용을 받아요. 등록된 대부업체는 27.9%인데 좀 높죠? 근데 미등록 대부업체라든가 아니면 개인끼리 돈 빌려줄 때 이자제한법 최고 제한 이율 연 25%다라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중요해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면 제한 이율을 초과해서 지급했을 때 관련 판례가 하나 있죠. 전환처 판결로서 제한율을 초과해서
제한이율을 초과해서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 행위라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즉 제한이율을 초과해서 지급한 행위가 또 약정한 행위가 불법 원임급여 불법 아니냐라는 거예요. 103조 위반해서 지급한 이율을 약정한 거고 그에 따라 지급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우리 판례는. 그러면 그렇게 보면 103조 위반으로서 불법 원임급의 급여야.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746조 본문 적용을 받는지 단서 적용을 받는지 파악해야죠. 자, 일단 103조 위반으로 보고 있고 우리 판례는 746조 단서 적용을 해요. 따라서 단서 적용을 해서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채권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에 따라 상계도 가능하냐? 가능하다.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상계 처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거를 기억해 두시는 건데 자, 746조 단서다. 746조 단서 적용 또는 유추 적용. 단서는 적용은 뭐겠어? 수익자에게만 불법성이 있을 때. 유추 적용은 불법성 비교론을 말하는 거죠.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수익자 불법성이 더 크다면 판안 청구할 수 있다. 746조 단서 직접 적용 또는 유추 적용. 제한이율 초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한이율 초과가. 전환합체 판결로서 이 판결이 나올 때는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재제한법은 이재제한법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자, 다시 부활하면서 그 전환합체 판결을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화 시켰어요. 법률 안에 이재제한법에 규정을 시켰다고. 그 이재제한법이 부활하면서 544페이지 조문이 있죠. 2조 4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가 좀 무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줄어든 거예요. 왜? 특별법에 규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한이율을 초과해서 지급한 거 103조 위반으로 규율할 수 있고 불법 원임급여의 불법 원임급여인데 746조 단서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상계 처리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명문에 규정됐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546페이지 선택채권. 선택채권도 1차용이고 2차와 관련해서는 앞에 선택채권 이전에 관한 법리 있죠? 요거와 관련해서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의 부분에 잠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일필 또는 수필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때 일필지 일부를 생각하시면 되지. 매도인이 일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법을 측량을 해서 요걸 내가 매도하겠다. 아니면 분필해서 매도하겠다. 이랬으면 별 문제 없는데 뭐 일필토지 일부 그냥 막연하게 일필토지 일부를 매도하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이 있는데 소유권 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문제된 거라는 거예요. 언제 이게 특정돼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됐냐라는 거예요. 선택채권 이전에 관한 법리에 따른다. 언제 원래 누가 선택권이 있다 그랬죠? 채무자. 선택채권 채무자한테 지정권 특정에 관한 또 지정권 선택권이 매도인한테 채무자한테 있는 거죠. 자, 근데 매도인이 내가 이 부분 뭐 동쪽에서 몇 미터, 서쪽에서 몇 미터 이 부분 내가 팔겠다. 아니면 분필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 팔겠다. 이렇게 특정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상대방한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넘어갈 때 매수인한테 넘어간다. 매수인이 넘어갔으면 선택 채권이 넘어가는 시점, 매수인한테 이전되는 시점, 그때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부터 뭐 소유권 이전 등 이전권 민사라면 10년. 요거는 상행위와 관련됐다고 해요. 그러면 5년. 그건 이제 상행인지 그건 이제 사실 판단 문제지. 5년 내지 10년으로서 소유권 이전권 소멸시효 기산이 문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 넘어가시고 또 설령 요 판례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 그 당의 목적물에 제3자 처분군이 가처분이 있었어. 자, 가처분이 있어도 소멸시효 진행하는데 지장 없죠? 예.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548페이지 채권의 효력 파트에서 자, 대내적 효력, 대외적 효력. 자, 대내적 효력으로서 채무 불이행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하면서 또 손해배상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자, 대외적 효력으로서는 책임산 보존으로서 채권의 대위권, 채권의 취소권. 중요하죠? 그리고 제3자 채권 침해. 자, 제3자 채권 침해는 불법행위에서 언급하기도 해요. 일반 교재에서는. 근데 요 대외적 효력 파트에서 여기서 뒤에서 그냥 간단하게 잠깐 본다는 채권이 채권을 침해할 수 있냐? 즉 채권이 침해당할 수 있냐? 보통 물권이 침해당하는 거예요.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서 침해돼서 그에 따라서 위법행위, 불법행위가 돼서 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이런 논의인 거죠. 자, 채무와 책임의 분리는 필요한 것만 잠깐 보면 채무 없는 책임, 책임 없는 채무 이런 것들은 심하고 관련성이 없죠. 자, 채무 없는 책임, 물상보증인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이렇게 말하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렇죠?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든가 지상권, 전세권. 그렇죠? 364조 조문에 있죠. 그런 자는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의 그 성질인데 채무 없고 책임만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채무 없고 책임만 있는 자다. 자,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물상보증이 채무 없고 책임만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정구상권 인정돼야 안 돼요? 물상보증인한테. 사정구상권은 인적보증한테 인정되는 거예요. 채무가 있어야지 사정구상권이 된다. 인적보증, 연대보증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판례 논거가 뭐냐면 물상보증인은 채무 없고 책임만 지는 자이기 때문에 사정구상권 인정 안 된다. 채무 없고 책임만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한정승인과 관련해서 방가로 1, 방가로 2, 방가로 3 있죠? 그 정도 지식을 잠깐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한정승인자의 상속 채무 자체는 감축되지 않는다. 즉, 상속을 하면 채무와, 그러니까 시상속인의 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거죠? 상속인한테 귀속되는 거지. 자, 소극재산도 귀속되고 적극재산도 귀속된다. 한정승인도 상속이에요, 사실. 한정승인도 상속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상속 채무 자체가 감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채무와 책임 모두 귀속됨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방가로 2번처럼 한정승인자의 책임이 감축된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과 소극재산을 아버지가 남겨둔 채무를 모두 상속하는데 단 책임이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으로 감축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만 상대방한테 이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채무가 감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하면 비채 변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죠. 채무 없이 변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채무 있는 상태에서 변제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라는 거, 돌려받지 못한다 이 소리인 거죠. 방가로 3번 한정승인했을 때 그 대상 목적물에 보증인도 있을 수 있고 물상보증인도 있을 수 있죠. 그들의 책임은 감축되지도 않는다. 채무가 소멸하지도 않고 감축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549페이지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서 앞부분 이제 손해배상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해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일 때 채무불이행이 뭐냐라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다. 자, 채무불이행 일반적 요건으로서는 내용의 조청, 채무 내용의 조청 이행이 행하여지지 않고 있을 것, 지체죠. 이행지체라면 또 이행불능이죠. 이행거절이죠. 이런 것들이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고유과실이 있을 것. 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해서 뒤에 이행보조자 391조가 좀 의미가 있죠.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귀책은 채무자의 귀책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위법할 것, 채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것. 자, 이행보조는 391조와 관련해서 잠깐 보는 거죠.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본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사용한 거죠. 그 자가 어떤 귀책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이행보조자한테 상대방이 책임 묻는 건 변론으로 하고 채무자한테 책임 물을 수 있냐,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냐,
지체에 따른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물을 수 있는가라는 논의인 거죠. 그래서 판례 하나 보시는 거고, 요건에 어느 이행보조자 351조에서 말하는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거냐. 1번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답안지에 쓰시면 되는 거죠. 2번 채무의 이행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3번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채무자 지시 감독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그 판례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임대체계를 체결한 이후에 사형 수익하기 의무와 관련해서 목적물에 대한 수선 의무를 도급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급인이 귀책으로서 화재가 나서 목적물이 소실됐다.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물을 수 있냐? 뭐 임대인의 목적물 사형 수익 의무 불능이 될 수 있죠. 지체가 될 수 있지. 손해배상 물을 수 있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상대방은 이행 보조자한테도 책임 물을 수도 있어요.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행 보조자한테 채무행 책임 물을 수 있나? 상대방은? 상대방 임차인은 이행 보조자한테 채무행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 없어. 왜? 이행 보조자하고 상대방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잖아. 계약 관계가 있을 때 채무불이행 책임 묻는 것이지. 그래서 채무자 임대인한테 채무불이행 책임 묻는 거고, 이행 보조자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는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 뒤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 이행 보조자의 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 그럼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를 하면 부진정 연대채무의 그 성질에 따라서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내는 거죠. 알아낸다면 나중에 다수상대에서 세권관계에서 보듯이 어느 일방이 어떤 법률행위 했을 때 타방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까지 절대효, 나머지는 상대효.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야? 그러니까 전제로서 두 사람 사이 관계가 부진이 어느 채무 관계다라는 걸 끄집어내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 그럼 부진이 어느 채무 관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 외측설, 과실비율설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불법행위 책임이고 하나는 계약 책임이라면 외측설이죠? 많게 부담한 자가 일부 변제했을 때 타방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이게 쭉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진이 어느 채무 관계다. 그러니까 거기만 딱, 표면적으로 딱 보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응용을 하면, 뭘 물어보는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사고죠, 사고력. 550페이지, 이행보조자의 분류. 이건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제상 이렇게 해놨을 뿐이야. 나중엔 지워버릴까 해. 551페이지. 복이행 보조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이행 보조자. 자, 이행 보조자가 또 이행 보조자 격인 자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복이행 보조자로서. 문제는 상대방이 그 복이행 보조자의 고의과실, 귀책에 따라서 주채무자한테 책임 물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조건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줄 부분 이른바 복이행 보조자 바로 밑에 밑줄 긋는 부분 보면 자, 이행 보조자가 채무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 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다음 문구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거나 명시죠. 그럼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지, 채무자한테.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자, 요것이 논거가 돼서 채무자한테도 책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넘겨가셔서 552페이지. 자,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려면 그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입증?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때 누가 입증? 귀책에 따른 고유과실 누가 입증? 채무자가 입증. 뭐라고? 귀책 없다고 입증. 고유과실 없다고 입증.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채무자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행보조자도 이행보조자의 고유과실 누가 입증?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귀책 없다고. 자, 반대로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귀책을 누가 입증? 피해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다고, 상대방한테 귀책이 있다고 입증.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 상대방이 그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청구하는 자가 다 입증해야 돼. 손해 얼마큼 발생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있다. 이런 걸 다 누가 입증?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는 자,
가 소장에 다 입증이 된다는. 그러니까 상대방은 답변서를 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거 네가 입증해야지. 손해 너 얼마 발생했는지 네가 입증해봐. 왜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손해가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상대방이 입증 책을 어떻게 해?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지. 네가 얼마만큼 손해를 발생했는지 네가 입증해봐. 그러니까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행 보조자의 책임과 관련해서 불법행위 책임이 물을 여지가 있고 그러면 채무자와 관계는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다. 하나는 계약 책임, 하나는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그러면 일부 변제와 관련해서 외칙설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사전 면책 특약과 관련해서는 하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 사전 면책 인정되겠냐? 이행보조의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 면책 되겠냐? 사전 면책 되겠냐? 안 된다. 결론 하나 알시면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553페이지 이행지체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